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너 시간 뒤면 첫 대면을 합니다. 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협상이 난관에 봉착한 상황에서 열리는 회담인 만큼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관심이 블라디보스토크로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협상 총괄을 해온 김영철 부위원장이 통일전선 부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에 따른 문책성 인사라는 분석입니다. 이 관련 내용들 박종수 전 러시아 공사,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오후 우리 시간으로 1시에서 2시. 그렇죠? 예. 예. 현지 시간으로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현지 시간으로. 그러면 예. 1시에서 2시 사이가 될 것 같은데 첫 대면 아니겠습니까? 사실 북러 정상회담은 그 전부터 훨씬 더 열릴 것 같았는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집권 후에 첫 이제 대면인데 그렇죠. 좀 늦은 감이 있어 보여요. 네. 예. 예. 근데 뭐 횟수보다도 예. 질이겠죠. 예. 안 만난다고 꼭 서로 소원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동안에 이미 선문답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특히 2017년 예.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극한 설전이 오갈 때 네. 푸틴이 노골적으로 그랬죠. 핵 협상의 승리자가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다.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을 미 패권을 견제하는 그런 강한 인물이다. 그러면서 또 매년 한 5년까지 오래 그 연합장을 이제 발송한 데 대해서 맨 먼저 호명을 하는 게 바로 푸틴 대통령을 먼저 호명을 합니다. 이런 양 지도자 간에 오가는 그런 이미 그 선문답식 호흡은 충분히 마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도착 장면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산역에 먼저 내렸을 때 러시아 국영방송과 인터뷰를 했어요. 사실 이 북한 지도자가 이렇게 깜짝으로 즉흥적으로 인터뷰에 응하고 대답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다 보니까 더 주목이 됐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외신 기자와의 어떻게 보면은 질의응답은 하노이 회담에서도 한번 주목을 받았었죠. 즉각적으로 워싱턴 포스트의 질의응답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답을 한 모습을 보고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다른 모습을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정상회담 전에 또 내리자마자 그 러시아 일의 그 인터뷰에 즉각적으로 응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고맙다. 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제 동북아시아 지역 정세를 또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죠. 이거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서 여기에 관련돼서 푸틴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겠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야기가 크게 비핵화 부분. 과 경협 부분이 이야기가 나올 텐데 비핵화와 관련돼서도 지역 정세를 안정적으로 공동 관리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암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현상 유지 측면에 좀 방점을 둔 그런 메시지를 미리 이렇게 전달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런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 사전에 약속된 게 아니겠죠? 이번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유훈 외교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00년 7월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처음 방문했을 때 그때 수행 기자단에 극동연방 언론인 회장인 말리체파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 기자가 김정일 위원장하고 즉석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바로 응해 준 거죠. 뭐 이번에는 짧게 했지만 그때는 상당히 길게 인터뷰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참고를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뭐 선대를 좀 따라하는 모습이네요. 그러면 뭐 복장도 그렇더니. 그래서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핫산역에 딱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그 블라디보스토크역에서 행사를 할 때 현지 언론 그 생중계를 좀 봤거든요. 심지어는 손을 여기 넣는 것까지 옛날 그 조부 김일성 주석 대통령하고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사전에 충분히 리허설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절모의 검정색 코트 그런 복장도 똑같고요. 몸의 행동도 그렇고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왜 저 손을 넣었을까 했는데 보니까 옛날 그 조부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대로 반복을 한 거죠.
블라디보스토크역에서 15분간 환영 행사도 했었잖아요. 근데 예. 사실 푸틴 대통령이 아직 도착하기 전이어서 그랬는지 행사가 굉장히 좀 약식으로 이뤄졌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행사는 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그 방문은요, 실무 회담을 위한 방문이라고 봅니다. 제대로 이제 그 국빈으로 방문을 하려면 모스크바를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 전용기 타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죠. 지금 상황으로 볼 때. 그럼 열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최소 2주는 잡아야 되거든요. 실무 방문이기 때문에 모든 걸 약식으로 했던 걸로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국 지도자들이 상당히 좀 실무적인 그런 스타일이었고 구태여 그 의전적인 거를 너무 신경을 안 썼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푸틴 대통령이 만약에 저기서 같이 있었다면 좀 달라졌겠죠. 뭐 격식이랄지, 뭐 의전 규모랄지 여러 가지. 그렇죠. 푸틴 대통령의 이렇게 일정을 봐도 굉장히 중간 기착점으로 블라디보스톡을 오는 거지 않습니까? 상테스부르크에서 일정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도착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또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 보다 좀 실무적이고 상징적인 거에 저는 또 상징성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봐야겠죠. 방금 공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차를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열차의 어떤 그 북한의 열차 사정, 철도 네네. 사정, 네네. 그렇죠. 거리 여러 네. 가지를 감안했을 때 조금 이른 시간에 도착을 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평양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네. 다른 곳에 출발했다. 그리고 예전에 평양 출발할 때 그 역사의 뭐 플랫폼이 좀 다르다 네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좀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봐야겠죠. 그래요? 근데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새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 이 맞습니다. 새벽 시간을 언제로 봐야 되느냐? 예. 1시냐 5시냐에 따라서 예. 또 시간이 틀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생각했었는데 예. 보통 기차를 타고 그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평양까지 가는 시간은 이제 넉넉 잡아 이제 24시간을 본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출발을 해서 지금 오후 5시에 도착을 했다라고 한다면 전 생각하기 한 5-6시간을 줄인 시간대가 아니었을까. 18, 19시간 정도에 도착을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속도를 조금 더 높였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 바퀴를 바꾸는 시간을 또 단축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발지는 그래도 똑같이 평양이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시는 그렇게 거네요.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지난해가 북러 수교 70주년이었다고 예, 그래요. 예. 예. 그때 아마 이제 북러 정상이 만날 것으로 사실 예측이 됐었는데 좀 이렇게 1년 정도 뒤로 미뤄진 감이 있어 보입니다. 북러 관계 수교 70년이라는데 그동안 어떤 사이였는지 굉장히 아까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혈명일 수도 있는데 지금의 김정은 시대와 그 할아버지였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과 비교했을 때 지금은 어떤 사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김정일 위원장 당시나 김일성 주석 당시하고 지금하고 예. 연속선상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비록 이제 방문은 이번에 처음이지만 그동안에 경제 공동회의가 올해 지난 3월에 9차까지 개최가 됐거든요. 경제 공동회의가 축소판 정상회담입니다. 모든 분야에 다 걸쳐서 서로 조의를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가장 이제 획기적인 어떤 변화는 2014년에 북한의 러시아 채무가 이제 110억 달러인데 그 중에 이제 100억 달러를 탕감시켜주고 예. 10억 달러는 경협에 쓰는 걸로 해서 해결이 된 거죠. 그 이후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아주 정중동 예. 이렇게 지금 해오고 있는 거죠. 비근한 예로 경협 프로젝트 60개 중에 24개가 이행이 된 매년 그걸 점검을 하거든요. 예. 이런 정도의 이행 실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정상회담에서 하면 5%도 안 되거든요. 예. 상당히 대조적이에요. 그러니까 북중 관계가 많이 그동안 조명됐지 사실 북러 관계도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왔던 게 사실이었군요. 사실 그렇죠.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특색이 북한하고 러시아는 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리고 특히 북한이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것을 원치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 러시아도 철저하게 그걸 지켜주는 거죠. 지켜주는 거군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교류가 밀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게요. 그럼에도 사실 이제 두 정상 간의 만남은 처음인 거잖아요. 그 8년 그렇죠. 만에 이렇게 북러의 정상이 또 만나는 것이고 예. 이렇다 보니까 그 둘의 케미가 어느 정도일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동안에 이제 그 두 지도자 간에 오간 여러 가지 선문 선답을 예. 볼 때
케미칼하게 잘 맞을 걸로 보는 게 우선 동병상련의 입장이죠. 예. 지금 러시아나 북한이나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고통이 보통이 아닌 거죠. 여러 번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지도자가 주적으로 삼고 있는 게 미국이에요. 그러면서도 미국하고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상당히 좀 액티브한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또 그러면서도 서구적인 그런 감각을 갖춘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일 위원장도 뭐 스위스에서 공부하면서 예. 서구적 마인드가 강하지 않아요. 이런 그 공통점이 매우 많아서 아마 만나는 순간에 예. 나이 차이로 본다면 부자 관계잖아요. 32살 차이 나잖아요. 예, 쉽게 서로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예. 관계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케미는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양국 정상을 수행한 수행단의 면면을 좀 봐야 될 텐데 일단 북한 측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따라갔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게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빠졌다. 네네. 그 소식이 전해진과 동시에 통전부장에서 물러났다. 네, 또 네. 새로운 인물이 기용됐다. 네네. 이건 정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일단 그 명단을 보면요. 예. 김평의 오수용, 예. 그다음에 또 조선인민군에서는 육군대장 이영길이 갔죠. 총참모장이 갔고, 그다음에 외무성에서는 이제 최선희하고 이용호가 갔는데요. 이제 군부 쪽을 보면은 왜 이영길이 갔을까? 네. 노광철이 안 가고, 노광철은 근데 이미 지금 모스크바에 있어요. 예. 제8차 국제안보회의에 러시아가 주최하는데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는 이영길이 갈 수밖에 네. 없었다. 그다음에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그럼 왜 김영철이 빠졌을까 이제 이 부분인데요. 최고인민회의에서 거기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당 부장으로 새로 임명된 사람이 이제 2명이 거론이 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장금철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디로 갔을까? 근데 보면 또 국무위원이나 이쪽에는 배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김영철은 여전히 당 중앙위 부위원장도 있고 예. 국무위원회 위원으로도 그대로 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국무위원회 관련돼서는 그러면 남북 관계를 다루는 통전부장을 이 장금철이가 가져간다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의 예.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 장금철이 그 전에 뭐를 했느냐 보면은 아태평화위 소속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아태평화위는 특히 남북 관계에서 교류 협력과 관련돼서 주로 민간 차원에서 많이 했던 게 아태평화위가 했었고요. 예. 또 하노이 회담에서도 보면 박철이라는 인물이 실무회담과 관련돼서도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박철 역시 아태평화위 소속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통전부의 위상이 약화됐기보다는 아태평화위의 역할이 보다 커진 측면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김영철이 대신해서 장금철이 부상을 했다기보다는 예. 김영철이 보면 지금 13차 최고인민회의랑 14차 최고인민회의의 이 인원들의 구성을 보면은 80대, 90대가 이제 서서히 이제 물려나는 세대 교체고 장금철은 지금 50대 중후반 정도로 본다면은 어떻게 새로운 인물들이 주로 우리를 치면 내각의 주요 수장 자리를 취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김영철도 일단 이런 거를 조율을 하다가 좀 물론 하노이 회담의 실패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에 봤을 때는 나이 든 세대들이 지금은 나가는 그런 추세로 같이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정치국 상무위원회 인사 발표 후에 단체 사진이 공개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앙에 사진을 앉았었죠. 보면 김정은 위원장 바로 뒤에 이제 중앙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저렇게 보면 있다라는 건 그만큼 아직은 건재하다라는 건데 세대 네네. 교체와 그러면 저렇게 저 자리에 있었다는 건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번에 그 북한의 엘리트들의 교체를 보면요. 세대 교체에 좀 방점을 둬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부각되는 인물들이 있어요. 네. 뭐 김조국이라든지 이런 멤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부상한 거죠. 정치국 후보위원이 아니고 정치국 위원으로 갑자기 부상을 하고 주요 자리를 앉은 멤버들을 보면은 그 중에 하나로 강금철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인물이라고 봐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북러 회담 의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크렘린 쪽에서 이번에 핵심 의제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 정치 외교적 해결 이야기를 언급을 했어요. 그 안에는 많은 이야기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공사님께서는 어떻게 가장 큰 주제, 현안 또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할 만한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이번에 대표단이 보니까 230명이 북한에서
대표단으로 가더라고요. 실무진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겠지만 물론 이제 모든 분야를 다 총괄을 하겠지만 저는 이제 가장 큰 부분을 이 군사 분야로 봅니다. 지금 군사 분야 협력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양국 간의 돈독한 분야가 그쪽 분야라고 보는 이유는 2001년 8월 김정일 위원장이 모스크바 방문해서 모스크바 선언을 하거든요. 선언을 할 때 방산 분야 및 군장비 현대화 협력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러시아하고 북한 간의 관계는 한 번 협정을 체결하면 그게 이행이 될 때까지 수년을 지속을 해오거든요. 그 이후로 군 인사들이 수시로 많은 교류를 해왔어요. 그런데 북한이 러시아제 소총 한 자루 샀다는 그런 보도는 없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북한에 대한 그 무기 공여거든요. 구소련 당시 때 거의 90%가 러시아 무기를 활용을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러시아 지금 푸틴 대통령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방산 분야예요. 그래서 중동의 한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맹방인 사우디에도 작년에 무려 30억 달러 무기를 판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북한에 무기를 공여를 안 하겠느냐. 그리고 또 북한에서 많이 요구해 왔어요. 그동안에. 첨단 무기에서부터 재래식 무기의 그 업그레이드까지 다 요구를 해왔는데 공식적인 답이 언론에 공개되거나 세상에 알려진 건 없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 군사협력 분야라고. 그러면 공짜로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북한 사정을 보면 뭐 돈을 낼 수 있는 사정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쪽에서 반대급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그 5호 가격으로 옛날 다 줬죠. 구소련 당시 때 5호 가격이라고 해서 무기나 뭐 기타 상품 거래를 할 때 한 10분의 1 일반 그 시장 가격보다 싸게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러시아 무기가 쌉니다. 이번에도 그 사우디에 한 30억 달러를 이제 계약을 하니까 미국에서 당장 항의를 해왔죠. 사우디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 미국에서 도입한 것보다도 같은 기종인데 6배가 싸다. 어느 걸 사겠느냐. 이게 이제 차이인 것 같아요. 북한이 살 수 있는 그 무기의 그 나라는 러시아밖에 될 수 없는 이유가 싸게 주고 기본적으로 싸고 그리고 또 필요하면 그냥 또 무상 공여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뭐 제재에 걸리는 부분은 아닌가요? 당연히 제재에 걸리죠. 그런데 러시아하고 북한 간의 이제까지 협력의 동향을 보면 그걸 피해갈 줄 아는 그런 아주 그 고도의 그런 또 그 관계가 있더라고요. 비견한 애로 보세요. 러시아가 원하는 건 그러면 그런 그 군사 분야, 무기 판매 부분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북한이 이번에 그렇게 10시간 넘게 기차를 타고 가서 원해서 가지고 오고 싶은 건 뭘까요? 당연히 다양하죠. 최첨단 무기면 최고로 좋고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그걸 다 줄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북한이 원하는 것이 러시아산 무기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전번에 연평도 포격 사건 때도 무인 정찰기가 떴었잖아요. 근데 그게 러시아제라 그랬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그 판매했거나 줬다는 얘기는 한 번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공사님께서는 이제 방산 분야, 군사 분야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다른 경제 관련해서나 다른 뭐 비핵화 이야기도 분명히 다뤄질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비핵화랑 경협 부분에 더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아요. 비핵화와 관련돼서도 지금 보면 북한이 상반기에 정상회담을 한 거 보면 맨 처음에 중국과 정상회담을 했죠. 그다음 미국과 정상회담하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하고 또 이어서 또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연이어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북한, 중국, 러시아, 북방 세 개 국가 간의 정상회담이 다 한 번씩은 이루어진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의 이러한 대북 제재와 관련돼서 중국과 러시아를 좀 등에 업으려고 하는 북한의 그런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목적이 이번에 좀 크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러시아도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돼서 이행의 일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에 따른 제재도 좀 맞춰서 제재 해제를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사실상 북한이 말하는 그 단계적 입장을 옹호해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정치 외교적인 지지를 받고자 한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북한과 러시아의 주요
철도 도로로 간 그런 지점을 보면 나진 네. 핫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선 경제 특구가 보면 앞에서도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대북 제재에 러시아가 우회를 받은 지점인 거죠. 그거와 관련돼서 지금 사실상의 상당 부분 물류를 통해서 북한이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가 있는데 보면 나선 콘트레스라는 이 그 북한과 러시아의 이 같이 그 경유업을 같이 하는 팀이 사실상 올해 모든 게 다 중단이 됐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을 다시 부활을 시키고 싶은 거고 또 한편 그렇다면은 얘를 통해서 시베리아 그다음에 그 나선에 있는 항구를 통해서 그 석탄을 다시 그 포항 제철소를 통해서 이렇게 이어오는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의 그 프로젝트를 나진 핫산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재현시킴으로 인해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걸 다시 자력갱생으로 선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재생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면은 오늘 정상회담에 러시아 쪽에서 나온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뭐 예. 교통부 장관도 그렇죠, 있지 있었죠.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철도라든지 다시 항만을 이용한 그런 경협 프로젝트와 관련된 그런 논의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이제 나진 핫산 프로젝트 관련해서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요. 2014년에 나진의 제3부들을 러시아가 49년 조차를 한 거죠. 예. 그 조차를 하면서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러시아 대형 선박이 들어올 경우에 이 선박을 보호할 수 있는 보조 함대가 입항할 수 있다. 이런 그 조항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얘기죠. 러시아 함대, 태평양 함대가 나진항에 입항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이제 제공을 받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게 1984년 냉전이 극에 달했을 때 러시아 구소련이 이 블라디보스토크, 나진, 베트남의 캄남만 이 벨트를 구축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도 저는 이제 그 방향대로 가고 있다고 보는 게 베트남하고도 이미 러시아하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공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베트남이 러시아로부터 차관을 한 100억 달러를 가져가면서 그 대가로 캄남만을 다시 군 기지로 이용하는 예. 이거에 대한 그 협의가 있었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경제적인 거는 외형적이지만 내면적인 것은 군사적인 게 훨씬 더 크게 작용하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권사님께서는 저기 블라디보스토크 여러 번 가보셨잖아요. 예. 그 루스키점, 예. 극동연방대학이 있고요. 거기서 예, 좀 몇번 회담이 갔습니다. 열립니다. 예, 그래서 예. 오늘 단독 확대 회담. 예. 두 회담 합쳐서 한 4시간여 정도 걸릴 거라고 러시아 지금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굳이 그쪽에서 하는 이유, 굉장히 거기가 경호에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 했던데 맞습니까? 뭐 그 외의 장소는 딴 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 게 옛날 그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이 갔을 때 예. 그때 2002년이죠. 그때는 그 외곽에 있는 영빈관에서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건 아주 그 허름한 그런 상황이고. 예. 그래서 2012년에 에이펙 정상을 그렇죠. 계기로 해서 그 극동연방대학을 만들었고 그리고 또 그게 국제회의 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를 다 갖춰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동방경제포럼을 매년 개최를 하는데 거기서 예.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 경호, 시큐리티 문제가 확실하게 잘 돼 있고 평상시 때도 외부인이 들어갈 때는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 청와대도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서울에서 한러 고위급 회담 뭐 회의가 있다라고 네네. 하는데 이게 정례 회의라고는 하는데 네네. 같은 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네. 다루는 이야기나 또 문 네네. 대통령도 직접 예방한다고 하니까 어떤 언급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관심을 기울여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지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이제 중국, 러시아와의 어떤 협력 부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예. 뭐 최대한 다시 북미 회담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림으로 인해서 비핵화의 동력을 가동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현재 북러 간의 정상회담도 있다고 하니 여기에서도 비핵화와 관련돼서 뭔가 러시아로부터 북한을 잘 설득을 해줄 것을 우리는 기대를 할 것이고 그러한 것을 이번에 또 우리가 안보 회의실에 청와대 그 안보
실에서 예. 지금 이 논의를 하고자 하는 여기에서도 자연스럽게 비핵화와 관련돼서 러시아의 협조와 네. 지지를 바라는 그러한 내용이 논의가 되겠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종수 전 러시아공사,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